새벽 2시였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푸틴이 낮게 물었습니다. 전략 상황실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참모 총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의 3배입니다, 카카. 정적이었습니다. 원인은? 또 침묵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른다고. 푸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볼코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카카. 대한민국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 군사전략국 수석보좌관, 러시아군에서 32년을 보낸 군인, 체첸, 조지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크렘린의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감정 없이 판단합니다. 감상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먹이를 향해 정확히 달려갑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새벽 2시였습니다. 크렘린 지하 전략 상황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진 그 방에 러시아 최고위 장군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선에서 올라온 피해 보고서였습니다. 읽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력은 우리가 우위였습니다. 포병도 우위였습니다. 미사일도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늘고 있었습니다. 장비 소모가 예측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의자 소리, 발소리, 기침 소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치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수많은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최고의 장군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약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흐름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가져와라. 푸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다. 러시아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 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푸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 방산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압도적인 기술력,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시스템. 하지만 분석하면 할수록 벽이 보였습니다.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생산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전에서 버틸 공급 능력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의 영역에서는 예상보다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럽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탄약 비축이 예상 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변수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 지원하겠다던 나라가 내일 의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남았습니다. 생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규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된 수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세계 최강 무기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강한 무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게 필요한 그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기 자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어디에서 무기를 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 계약 데이터, 수십 개국, 수백 건의 계약. 그리고 그때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같은 나라로 계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폴란드, 중동, 동유럽, 동남아. 모두 달랐습니다. 지역도, 국력도, 위협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향하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스크린 위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 계약,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무기 계약, UAE, 한국 무기 검토, 루마니아. 한국 무기 협상 중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 가지 무기만 사지 않았습니다. 천무, 전차, 항공 시스템, 레이더, 지휘 통제 체계, 한꺼번에 패키지로.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살 때는 보통 필요한 것을 삽니다. 전차가 부족하면 전차를 삽니다. 미사일이 부족하면 미사일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왜 모두 같은 구성으로, 같은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는가?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계약서, 수십 개국의 운용 보고, 수백 건의 현장 데이터, 그리고 새벽 어느 순간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틀린 걸 보고 있었습니다. 천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천무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천궁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의 전쟁 체계를 사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책상 위에는 천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천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무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을. 크렘린 전략회의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푸틴 대통령, 국방장관, 참모총장, 정보국장, 그리고 수석 장군들 모두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천무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 하나가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아닌가? 우리가 더 많다. 별것 없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천무를 구매한 국가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추가 구매 날짜들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또 사고, 확장하고, 연동하고, 다시 사고.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모든 국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실전 운용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훈련 결과, 작전 수행 분석, 현장 피드백. 수치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로켓을 산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천무는 무기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 전장을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사거리만 보았습니다. 한도 중량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천무를 도입한 나라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장 분석, 표적 우선순위 자동 산출, 타격 이후 피해 평가, 그리고 다음 타격으로의 연결. 이것은 로켓 발사기가 아닙니다. 전장 전체를 계산하는 두뇌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끝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푸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몰코프. 그렇다면 하늘은?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천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장군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파트리어스는 미국이지. S계열은 우리가 더 강하다. 한국 방공이 우리보다 낫다는 말인가?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올렸습니다.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배치 속도였습니다. 유지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운용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이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최고의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체계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통합 방공망 구조도였습니다. 저고도를 막는 체계, 중고도를 막는 체계, 고고도를 막는 체계,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지휘망으로 연결된 구조.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카,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이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비호복합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드론 전쟁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소형 무인기, 자폭 드론, 저고도 표적,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 실패 사례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우리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장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드론 피해 누적 수치, 대응 실패율, 손실 패턴. 장군들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들이 매일 그들의 책상에도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호복합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저고도, 근접, 소형 드론 요격, 레이더와 광학 연동, 자동 추적과 수동 제어의 전환. 그리고 저는 스크린을 3개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천무, 가운데에 천궁, 오른쪽에 비호. 회의실 전체가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푸틴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카, 문제는 천무가 아닙니다. 정적. 문제는 천궁도 아닙니다. 더 깊은 정적. 문제는 비호도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러시아는 가장 강한 화력을 보유합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무기를 생산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는 새 화면을 한 번에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푸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박이 없는 침묵은 동해보다 더 무거운 인정이라는 것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몰코프. 그렇다면 왜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는가?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장군들은 무기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사일, 전차, 포병 데이터.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공장이었습니다. 조선소였습니다.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장군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푸틴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카카, 전쟁은 전장에서 시작되지만 공장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기는 결국 소모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약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정비 인력 문제, 납기가 맞지 않는 계약들. 그것이 매일 보고서에 올라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저는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시간, 생산에서 수출 납기까지의 시간, 납기 이행률, 정비 지원 체계, 현지화 기술 이전 능력.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설계와 생산과 정비와 수출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약속한 날짜에 지킵니다. 저는 천천히 결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카, 우리는 무기의 성능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의 생산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전쟁은 장군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완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속시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쥐도였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그 곳곳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양산 계약 국가들이었습니다. 장군들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전부 하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말했습니다. 카카,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안전을 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그때 푸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볼코프. 당신 생각에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디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들은 아마 미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국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모두가 합니다. 중국도 모두가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대비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시끄럽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저는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한 세대 앞에 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푸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카카,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국가의 특징입니다. 저는 평생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을 만났고 수많은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체첸의 설원에서 조지아의 새벽에, 시리아의 사막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32년.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 기억에 남은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장갑 두께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깊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였고, 산업이었고, 지속 가능한 힘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크렘린 회의실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단순히 가장 강한 무기가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